법률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주찬 파티. 주찬 파티 주인공 두 분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주찬 파티에 올라올 메뉴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본격적인 메인 디시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있습니다. 가로사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얘기를 잠깐 했다가 갈 건데 이번에 김건모 씨 배우자인 그 장지연 씨의 사생활을 이 가로사로 연구소에서 폭로했고 이 폭로에 대해서 그 장지연 씨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법조계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강 변호사에 대한 징계나, 가세현 측에 대한 형사처벌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자,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우리 정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장지현 씨는 그 공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인이라고 보는 건데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은 공인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비판을 할 수 있고 또는 그 사람의 사적인 그런 정보도 접하더라도 그건 허용이 되는데 장지현 씨는 지금 연예인의 부인으로 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일반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장지현 씨에 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보도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은 법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인석 변호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유튜브에 대해서는 방송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걸로는 어떻게 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던가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 또 특히 이제 강인석 변호사가 변호사니까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품위유지 위반 변호사로서의 그렇죠. 그걸로 징계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강용석 씨가 그 장지연 씨의 남편인 김건모 씨에 대해서 업소 직원인 여성을 강간한 일이 있다라고 강간 고소 대리인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강간죄로 고소 대리를 하면서 그 피의자의 부인에 대해서까지 뭔가 사생활 폭로를 한 거예요. 실명도 나왔다고. 예, 그 장지연 씨를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을 대구의 한 강연회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분이 유명 배우하고의 동거설을 비롯해서 결혼 전 이성관계가 복잡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배우하고 사귀었다, 어쨌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고소대리를 하면서 그 상대방 측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사생활 폭로를 하는 거는 변호사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변협에다가 변호사 품위유지 규정을 적용해서 징계,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 업무 정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대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사실 인터넷 개인 방송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업 허가받은 게 아니라서 방송법으로는 제재가 안 되고요. 하지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해당이 돼요. 허위더라도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저는 그 결혼 전에 이성관계가 복잡했다더라. 이런 식의 내용은 충분히 사회적인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도 본다고 봅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걸 하실까요? 우리 이 가세현 측에서는. 글쎄 아마 그냥 추측하기로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구독자도 늘게 되고 아마 그런 생각에서 좀 더 자극적인 그런 기사를 내보내겠다. 는 취지에서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방송법 위반을 떠나가지고 일반 민형사상 처벌받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 변호사 징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변호사법 24조에 보면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품위 손상은 꼭 그 변호사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때도 품위 손상을 하면은 징계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안이 이렇다고 한다면 징계를 받을 여지도 있거든요. 징계 종류도 또 견책이나 네. 업무 정지부터 시작해갖고 최고교 제명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주의 깊게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태현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도 역임하셨고 네. 또 부협회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 그 협회 규칙이라는 게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가로세로 연구소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고 싶은 메인 메뉴 어떤 건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核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도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좀 소홀히 다뤘던 상대적으로 경찰 개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저도 솔직히 경찰 개혁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많은 법조인들이 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이제 여쭤봐야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검찰 직제도 또 이제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것과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될 게 이제 경찰 개혁으로 마침표를 찍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동의는 일단 두 분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된다. 예. 자, 왜 당연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사 업무에 전담하는 기구가 검찰과 경찰 아닙니까? 근데 네. 어느 기구나 이 힘이 강해지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권한이 남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만들어 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런 행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권한 남용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안 한다고 해서 그 권한을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커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경찰의 수사지휘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지휘를 안 받게 되면 굉장히 힘이 강해지는데 그러면 만약에 경찰 개혁 안 하게 되면 어떤 꼴이 되는가 하면 왼손에 들고 있던 칼을 오른손에 쥐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나쁜 검사나 나쁜 경찰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착한 그렇죠. 검사, 착한 경찰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법 안을 추진할 때 경찰 개혁법안까지 같이 추진을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패키지로 됐으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나 함부로 이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겠구나. 국민의 인권 침해가 상당히 줄어들겠구나 하고 이렇게 안심을 하는데 네. 지금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찰 개혁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반은 전혀 완성 안 된 상태로 있거든요. 이대로 끝이 나게 되면은 이 국가적으로도 우선 경찰 권한이 막강해져서 일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찰 파쇼 국가가 될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민의 인권 침해가 굉장히 커진다든지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경찰 개혁 법안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그러면 경찰 개혁을 추진해야 되나요? 예.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 수사권이 분리가 되고 검찰 지휘권 삭제가 되면서 한마디로 김태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태원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권한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죠. 경찰이 잘한다는 건 첫 번째 능력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수사 능력의 문제. 두 번째로는 정치적 독립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능력이 있느냐? 정치적으로 경찰은 그러면 멀쩡하냐, 독립이 돼 있느냐, 두 가지에 다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이 추진 중인 경찰 개혁 법안이 3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경찰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안이 다 나와서 추진이 되고 있던 건데 그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커지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그래서 통과가 됐고 이제 경찰개혁, 경찰이 비대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개혁할 거냐까지 통과돼야 완성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치경찰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 홍익표 의원이 지금 내놓은 경찰청법 전면 개정안입니다. 행안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시도지사 밑에 경찰을 두고
그 시도의 범위 내에서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라는 게 지방자치 제도처럼 지방별로 경찰이 운영이 되면서 치안이나 일반적인 뭐 교통정리라든지 가벼운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무혐의 의견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또 무혐의는 아닌데 피의자가 다 자백을 한다. 간단한 사건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서류만 검찰에 보내면 검찰에서 서류만 보고 기소를 하는 그런 식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은 국가 전체적인 단위의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 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어요. 국가수사본부. 그게 이제 홍익표 의원의 법안이고 세 번째로 경찰이 그동안 문제됐던 게 정보경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민 뭐 이렇게 이 사찰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병훈 의원이 지금 내놓은 법이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인데 네. 치안 정보가 뭐냐.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보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여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찰 개혁 내지는 경찰의 권한 통제 분산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네. 통계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의 행정부 공무원이 2019년 기준으로 64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경찰이 16만 명입니다. 16만 명이요. 예, 약 행정부 공무원의 25%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경찰은 수사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경찰에는 정보, 보안, 작전, 경비, 교통, 방범, 통신 그리고 이제 수사하는 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를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전체 경찰 중에 10% 조금 넘어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 전체 경찰에 대한 그 검찰의 관계를 조정한 게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에 관한 그렇죠. 조정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정보경찰을 제한하는 것. 그 방향은 이 세 가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이렇게 많은 인력과 또 장비도 있습니다. 그렇죠. 총도 있죠. 뭐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은 검찰과 달리 경찰청의 지시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원래 경찰은 그렇게 해야죠. 경찰의 본래 임무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군대나 마찬가지로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제도에서 경찰청장이 뭐 조사해 일선에 지시해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별도로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 경찰청장이 수사에 지시하는 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이 지시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아마 이상적으로는 저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또 구체적인 사건 지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야 이제 그 독립성이 지켜지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를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신분 보장도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 사법경찰이 행정경찰에 좌지우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평생 뭐 보안이나 경비만 하던 사람이 서장이나 수사과정을 와서 수사하는 직원한테 뭐 누구 조사해라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법경찰관들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자치경찰제도 지금 보면은 뭐 소위 생활형 범죄라 그래가지고 가정폭력, 교통범죄 이런 쪽에만 치우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대부분을 자치경찰에 넘기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이 본청에서 하는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미국처럼.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할 건 정보경찰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렇죠. 정보경찰이 지금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마트가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군기무사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검찰도 정보 수집 기능이 줄어들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경찰만 있게 되는데 그러면 경찰 이 정보가 수사와 같이 합쳐질 때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정보와 수사를 같이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의 CIA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CIA는 정보 수입하고 FBI가 수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보경찰에 있어서도 어떤 제한하고
또 무슨 민간인 사찰을 철저히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정치 개입을 못하는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검찰 개혁에 밀려가지고 그렇죠. 그냥 지금 그 행안위에 그냥 계류 중에 있는데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노영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에 하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코너가 좋은 게 바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변호사님들이 책임지고 전달해 주신다는 게 아주 특이하고 좋은 점이라는 거 다시 제가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검찰개혁이 이제 그동안은 시급했기 때문에 검찰개혁 쪽에 매진을 했지만 사실 경찰개혁도 만만치 않게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찰의 조직이 일단 너무 비대하고 경찰의 수사권도 들어가게 되고 또 정보를 관할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은 오히려 그냥 경찰한테 딱 생선 던져준 꼴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치경찰을 두고 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도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조직이 너무 공고해지게 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정태원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총장이 잘못하면 제2의 검찰총장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경찰개혁 법안이 사실 근데 시기가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고 해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아서 굉장히 문제고 오늘 이 주제가 시기적절하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조직이라는 게 쪼개면 어쨌거나 서로 견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서로 경찰권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도 서로 비교가 될 것이고 조직 자체가 우선적으로 쪼개지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경찰개혁법안이 조직을 쪼개고 그리고 정보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자체 기능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처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최초로 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검찰의 지위를 받지 않는 경찰이라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국 이래 최초로 검찰 지휘권이 삭제가 되고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받았는데 일부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시행되느냐는 사실 시행해 가면서 고칠 문제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건국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그 경찰이 검찰 지휘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초기에. 그러니까 형사법이 만들어지기 전 얘기죠. 그렇죠. 전에는 그랬죠. 네, 그때는 사실은 경찰의 폐해가 많았죠. 너무 컸죠, 그때는. 소위 친일 경찰도 있었거니와 사실 독재 수단으로 악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런 악몽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통과된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하니까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이죠. 그 시행이 지금 6개월 이후 1년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경찰 개혁 법안도 여야 간에 자꾸 이렇게 정치적 이야기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건 국민에게 누구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치열하게 싸우시더라도 이 법조문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싸우셔서 어떤 7월에 이 새로운 그 사법제도 만들 때 같이 시행이 되도록 해야 앞으로 시행처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어떤 단순한 범죄든 내가 자백을 하든 사실 이것도 사법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경찰에 한번 가면 경찰 조사를 한번 받고 똑같은 내용으로 검찰이 또 불러요. 난 이미 자백하고 아니면은 간단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찰 조사 한번 받고 좀 이따가 검찰 조사 받고 이런 식으로 이중에서 수사를 받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경찰 수사권 독립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자백을 하거나 또는 허위 고소라서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경찰 수사만으로 간편하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사법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어느 정도 이제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 일단 자백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자백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자백한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해서 하면 검찰에서 다시 안 불러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억울하다 나는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자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경찰이 아니야 너 죄 지은 게 맞아 라고 해버려요. 그러고면은 지금 바뀐 제도화에서는 검찰 가서 뭔가 하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들에게 편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억울한 사람을 없애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힌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게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 드는 게 억울한 사안 부분이 제일 지금 그 부분이 약간 그게 공백이 힘들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지금 새로 바뀐 검경수사법 조정법안에 의하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기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데 전부 외부위원 심의래요. 네. 결국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경찰이 누군가를 구속시키겠다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 인권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하면 수사라는 게 어떤 어떤 수사 자체가 방해가 된다든지 그럴 때 또는 재판에 방해가 될 때 구속을 하는 건데 무조건 이렇게 구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 것도 상당히 좀 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경찰이 무혐의라고 자기들이 보는 것은 검찰청에 안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고소인이 있으면 자기가 억울하다 이 신청해서 그걸로 검찰로 넘어가지만 네. 그런 게 없는 대부분의 경우 말하자면 국가 전체가 피해자거나 사회가 피해자인 사건들 소위 인지사건은 경찰이 그냥 덮어버린 그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범죄가 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 말씀 그런 완성을, 부분도 혹시 이번에 경찰개혁법안에서 다룰 수 있으면 다루어서 어떤 그런 부분도 막을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8672 쓰시는 분께서 이 얘기 꼭 하십니다. 경찰 개혁을 못하면 검찰 개혁은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완성을 드리면 네. 지금 통계적으로 연 65만 건 정도의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50만 건 정도가 무혐의로 최종적으로 검찰 거쳐서 종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만 건, 65만 건 중에 50만 건 정도는 지금도 무혐의가 나고 있고 이런 사건이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나머지 15만 건 정도에서 또 다투어지는 억울한 사안 부분에서는 경찰 개혁을 통해서 억울한 건이 없도록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부분 정말 맞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 신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후배 검사가 상갓집에서 이제 항의를 하는 이 소동. 그래서 결국 오늘 23일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사실 이번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야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니 이거 보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형식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 형식적인 면, 외부적 면을 보면. 지금 심 검사장의 연구관의 2년 선배고 그렇죠. 어찌됐든 직속 상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라면 심 검사장이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하자 그렇게 의견을 얘기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여럿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렇게 따져댄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고요. 네. 한편 그 항의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심 검사장이 반부패 부장으로 와서 이걸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기록 검토도 안 하고 조국 장관은 무혐의다 무조건 의견을 주장하면서 연구원들에게 무혐의 보고서를 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심 검사장도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무혐의 의견을 가질 수는 있어요. 당연히 또 열심히 토론하다 보면 이거는 이 사람 혐의가 있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데 기록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무혐의 보고서를 올리라는 건 후배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진짜 검사로서가 아니고 어떤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록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하라고 했는지 이게 전제가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심 검사장이 좀 성급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에 있어서는 양 연구관을 무조건 우리가 탓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씀인데요. 그건 사실은 검찰 청 내에서 해야죠. 상갓집에서 심야에 기자가 그 자리에 3명이나 있었대요. 그렇죠. 그걸 다 보면서도 본인의 직속 제가 아는 상관에게 기자들이더라고요. 네. 본인의 직속 상관에게 했다는 건 사실 그래서 이게 분석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이건 의도적인 항명이 아니냐.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고 있다. 심재철 그 검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을 좀 주고 이제 잘못 권한 행사했다라는 걸 알리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왔던 것이 네.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게들 하죠. 근데 검사는 그렇게 아직은 이렇게 연극을 할 정도로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막 여럿이 인데서 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데 네. 그걸 계획해서 하기에는 이분들이 연기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기력 부족한 검찰로 일단 오늘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